우선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너무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도움이 되겠죠. 피부 도움. 그런 관점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이겠죠, 뭐. 근데 주식만 그건 아니니까 뭐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산이겠죠, 자산. 자산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인 거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의 흐름을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뭐 경제라는 게 다른 거 없고 돈의 흐름을 보는 게 경제겠죠. 예. 그래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근데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저거죠. 가장 포인트는 금리입니다. 금리. 예, 이 경제의 가장 포인트. 이게 메인 포인트가 금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뭐 금리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금리 많이 올린 거. 근데 금리부터 출발해요. 경제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는 아무래도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5% 이상 연준에 올렸죠. 우리나라 3% 정도밖에 안 되죠. 야, 2%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그동안 올리다가 그나마 이제 물가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근데 그게 금리가 계속 올라갔다 이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마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이겠죠. 연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인 것 같아요. 연말이라고 한다면 12월 정도 되겠죠. 요때 아니면은 내년 2월? 요때가 아닐까 싶어요. 요때가 이제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7월 달에도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7월 달 말고라도 한 번 더 올린다고 하죠. 근데 최소 못해도 7월 달은 올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동안은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면 뭐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적응이 되셨잖아요. 금리 상승시키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3%밖에.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죠. 그래서 못 올린 거고. 미국은 그래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금리를 올린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금리 상승의 영역이 아니라 금리 하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이걸 봐야 되냐?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전환 지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전환점. 주식에서도 전환점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이 기존과 새로운 것이 변화되는 그 시점, 과도기, 뭐 과도기라 해야 되나? 전환점이죠. 전환점. 전환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락하다가 여서 뭐 반등해서 올라가는 요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금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올리다가 떨구는 요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언젠가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왜? 돈의 흐름을 알아야잖아. 돈의 흐름은 경제인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요 사이에 금리 인하를 봐. 금리 인상 말고 금리를 멈추는 거 말고요. 잘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하.
그럼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었다가 금리 인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이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 그럼 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가? 그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뭔가 또 경제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지금 경제에 있어서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뭐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왜 하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뭐 2.5%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4%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1.4%, 1.5%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잘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2.5%잖아. 근데 경제 성장률은 1.4%야. 그럼 뭐겠어요?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그 CPI 지수가 9%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2.5%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우리나라도 뭐 2%대로 얘기한다고 하죠. 뭐 내년인가? 내년에는 뭐 2.5%될 거다, 7%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경제 성장률 1.4%인데.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은 계속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잖아. 1.4%.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봤자 아무리 물가가 지금 뭐 2%, 2.9%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1.4%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고물가죠. 그렇죠. 고물가 아니에요. 이게 저물가예요. 저물가긴 하지. 저물가긴 한데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년 전인가? 2년 전에는 4.1%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딱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4.1%였는데 물가가 그때 당시에 물가가 2.5%였어요. 2.5% 아니면 2%밖에 안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4%인데 물가가 2.5%예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소득도 있죠. 돈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2.5%일 거 아니에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없고. 근데 떨어졌는데 경제 성장률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기 침체죠. 물가도 하락, 경제도 안 올라가고. 이게 1.4%가 되면 안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4.1% 했다고요. 4.1% 했던 우리나라 2년 전만 해도 4.1%의 경제 성장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4%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저거죠. 뭐냐면은 이제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그러면 다 안 좋게 되는 거죠. 뭐 국민들도 돈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제 물가가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우선 뭐 가장 크게 문제가 오는 게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은 이제 오히려 떨어지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았던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1억에 샀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올라가서 뭐 4억까지 올랐어. 내가 1억에 샀는데 4억까지 올랐어. 그러면 뭐 내가 3억이 개이득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이제 지금은 뭐예요? 내가 고점에서 4억에 샀어. 아니면 뭐 3억, 2억에 샀어.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영끌이 지금 당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영끌이 당하는 게 내가 4억에 줬는데 지금 집값이 뭐 1억에 됐다든지 아니면 2억이 됐다든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자산 가치 떨어지고 그러면 부동산에는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 전세 값도 떨어지겠죠. 예, 전세 값도 떨어. 그래서 역전세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자산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자산은 의미가 없어. 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이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이 올라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자산으로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자산이란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부동산 다 떨어지잖아요. 상업 부동산도 떨어지고. 부동산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금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반대로. 보통 그러지 않나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현금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우선 부동산이 가장, 근데 부동산이 이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또 금융하고도 연결됐잖아. PF 대출이라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출인가? 그 이거는 또 은행하고 연결돼 있지. 또 은행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 관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긴축 정책을 신용 긴축 정책을 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경제가 둔화되면 좋을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좋은 건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금리 인하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요 시점이 가장 키포인트겠지. 근데 요 시점일 때 뭐가 또 일어나냐 하면은 경제가 둔화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지. 요럴 때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지.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는 어떻게 됐어? 원화는 약세가 되겠지. 지금 반대지. 지금은 달러가 약세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경제가 둔화되면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됐지. 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통화 중에서 안전자산은 달러겠죠. 원화는 이제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원화가 막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터질 게 많이 있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가계대출이 많잖아요. 가계대출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이제 터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겠죠. 경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계대출 터지게 되면 뭐 무너지는 거죠. 뭐 경제 자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국민들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은행 그게 또 이제 소상공인 뭐 대출 뭐 이런 거 연결돼 있고 가계 대출도 연결돼 있고 소상공인 대출도 가장 큰 게 그거죠. 소상공인 대출. 이게 지금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돌려막기 하고 부동산도 돌려막기 하고 있고 요새 그 GS 자이 뭐 순살자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간 안 좋은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대출 문제가 터질 거고 그렇게 되면 대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는 신용 긴축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을 많이 좀 내신 분들은 힘들어지시겠지.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도 많아질 거고. 하여튼간 뭐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그 안 좋아지는 시점은 오히려 금리 인하할 때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경기 침체가 되니까. 지금은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가 보통은 1년에서 2년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1년에서 2년 갈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 앞으로 버텨야 돼요. 예. 살아남아야죠. 1년 동안 버텨야지. 그러면은 이제 1, 2년 동안 버티면 이제 다시금 뭐 경제가 회복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요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 되겠지. 요때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뭔가 전환점이 되는 때. 뭐든지 그렇잖아요. 전환 지점이 될 때가 중요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주가도 폭락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럼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뭐 뭘 하겠어요. 주가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가 폭락의 해지 개념은 뭐예요? 뭐겠어요? 뭐 인버스겠지 뭐. 오히려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발생할 거고 그 주가는 폭락할 거고. 예, 주가 폭락, 그러면 반대로 인버스는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원유, 유가. 유가는 아무래도 하락하겠지. 유가 하락. 그 유가 하락하면 말 그대로 뭐 반대 개념을 보이겠지. 그 유가 인버스도 있잖아. 인버스 쪽은 올라가겠지. 원화 쪽은 약세니까 원화 가격이 올라가겠지. 원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채권. 채권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니까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겠지. 잘 안 보이죠? 확대될까요? 그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가 반대로 올라가 있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뭐 지금 채권 산다고 하는데 지금은 채권 사면 바보지. 그 채권 개념을 모르는 거지. 지금 채권을 사면 바보 아니겠어요? 뭐 바보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시면 바보긴 하지. 저거 채권 ETF 사시는 분들 그럼 바보지 뭐. ETF는 저거잖아, 상품이잖아. 지금은 ETF 샀다가는 예, 오히려 안 좋죠. 개념 없으면 ETF 사시던지. 개념 없으면. 근데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채권 ETF를 사라고 권장을 한다니. 개념 없는 거지. ETF가 뭔지도 모르고. 네, 여하튼 간에, 예, 경기 둔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예, 부동산 가격 예, 폭락이겠지. 부동산 가격 폭락을 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면 좋은 게 없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됐을 때 반대 개념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폭락한 후에 폭락을 하고 나서 약 1년 후 예,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폭락 후 약 1년 후에 저점 매수. 이런 거는 이제 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하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은 내버리잖아. 예, 부동산 구매하는 것은 내버리진 거 아시잖아. 대출일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되면은 대출은 아무나 안 내주겠지.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대출 아무나 해줄 것 같아? 지금이야 뭐 뭐 아무나 막 해주잖아. 지금 대출 아무나 해주지. 왜 아무나 해주겠어요? 예? 왜 지금 아무나 해주려고 하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출 그 부동산을 내가 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집을 사야 되겠지. 왜? 싸졌으니까. 싸졌으면 사야지. 그러면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신용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 받을 수 있겠어요? 신용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소득이 좋아야 되겠지. 신용 관리 하시려고 하면 소득을 더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1년 소득, 연간 소득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신용 점수. 뭐 이런 거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없어야 되겠지. 예, 부채 없음. 뭐 이렇게 되면은 남들은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샀어. 나는 한 뭐 집을 3억에 주고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것도 대출 내갖고. 근데 그거 사면 뭐해? 자산이라는 걸 팔아야지 그게 돈인데.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자산은 갖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고. 자산은 현금을 바꿔야지 그게 돈이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년 후에 매수를 이제 내가 싸졌잖아. 네, 싸졌으면 내가 대출 내갖고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왜?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내 대출 낼 때 내가 신용이 있어야지. 신용이 있어야지 내가 좋은 집, 그러니까 비싼 집도 사고 좋은 집도 살 수가 있지. 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금 대비 리턴금이 큰 거잖아. 그럼 비싼 거를 잘 팔릴 수 있는 비싼 거를 사면 좋을 거 아니야. 똘똘한 한 채. 예, 똘똘한 한 채 그때 사면 될 거 아니야. 개념 없이 지금 사면 개념 없는 거지. 돈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지금 사서 뭐 할 건데? 지금 지금 대출 내서 뭐 할 건데? 개념 없이. 부동산 값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내고 싶다면 뭐 1년 후에 저점 매수 진행해가죠. 그때 내 신용을 남들은 예, 신용이 안 좋아질 때 나는 신용 관리 잘해가지고 소득 관리, 소득 관리라든지 신용 점수라든지 부채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남들은 대출 못 받을 적에 나는 그때 대출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때 부동산 사면은 아니 부동산 싸졌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개이득이겠지.
예.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채권은 금리가 아무래도 인하하니까 채권 가격은 다 올라갈 거니까. 이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없이. 개념 없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에요. ETF는 금융상품이야. 예? 이거는 그 뭐지? 현물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상품이란 거예요. 채권은 현물이죠. 이거는 현물인데 현물은 괜찮긴 한데 ETF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수익률이 달라져요. 수익 계산하는 게 달라요. 현물하고 금융상품은 다른 거 아시죠? 유가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유가 떨어지겠죠. 인버스 그러면 인버스 유가 인버스 요거는 올라가겠지. 주가는 폭락하겠죠. 예,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 폭락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겠지. 달러는 강세겠죠. 지금은 달러 약세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예측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제가 달러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그 1200원대로 1200원대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1400원대 이럴 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달러가 약세되는 게 요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요런 현상이 저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기 침체가 발생되기 전에 늘상 달러가 약세로 떨어졌어요. 그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아침에도 보여드렸잖아. 경기 침체가 나올 때는 네 달러 뭔가 나오기 전조, 예, 그런 징조, 예, 그런 시그널로 달러가 약세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딱 오면 예, 쫙 올라가죠. 안전사자로 몰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전환점이 되겠죠. 금융은 어차피 돈이에요. 주식도 다 돈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했잖아. 전환점. 전환점은 저는 이때로 보고 있는 거야. 올 연말 12월부터 내년 2월, 6월. 이때로 보고 있는 거야. 뭐 11월일 수도 있고. 예. 저는 11월에서 내년 1월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뭐 그거나 뭐 저거나 뭐.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 자산 운영할 때 똑똑하게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뭐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웃기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그 영끌 하신 분들 있잖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영끌 하신 분들. 아니 그게 그 금리를 뭐 싸게 준다 뭐 해서 영끌했다고 하는데 아니 금리를 싸게 해주면 뭐해? 그때 당시는 금리가 높진 않았었지요. 그 영끌 하실 분 때 그때는 아마 금리가 1.5%밖에 안 됐을걸요. 그 아시잖아요. 부동산 가격 최고점일 때 이때 당시 아마 1.5%밖에 안 됐을 거예요. 1.5%, 2.5% 이거밖에 안 됐을 거예요. 금리가. 예. 그러니까 부동산 주담대 대출이 아마 2.5%밖에 안 됐을 거예요. 1.5%는 아니고 2.5% 아니면 3% 최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 갖고서 주담대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저 영끌 해가지고 산 거잖아. 금리가 싸면 뭐해? 금리가 싸면 뭐하냐고. 본인이 그때 당시 5억 주고 산 집이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억까지 떨어지던지 아니면 뭐 2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3억까지 떨어지던지 4억까지 떨어지던지 아니 1억이 날라갔는데 근데 앞으로도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앞으로도 더 떨어지게 되면 뭐 4억까지 떨어졌다 칩시다. 최소. 그래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면 한 뭐 3억까지 떨어질까? 그 2억을 날려먹는 건데 뭐 2억이 누구 집에 이름도 아니고 아니 금리가 싸면 뭐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걸 영끌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 그 개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얼마나 경제 개념이 부족했으면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경제 개념 자체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다고 그걸 마치 자랑인 양 사고 있냐고요. 경제 개념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행동 안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 개념이 있었으면 영끌이란 게 나올 수가 없어. 저 그 TV 보고 샀는데요. TV 그 언론사에서 부동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얼마나 돈 개념 없었으면, 얼마나 돈이 뭔지도 몰랐으면, 나이를 먹고서 돈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영끌을 했다는 것은. 아니,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게 어려운 이야기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야기가 뭐 복잡한 이야기고 되게 뭐 심도 깊은 이야기입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이건 당연한 내용이잖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거로. 이건 뭐, 이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 근데 그 웃긴 거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조차도 얼마나 돈 개념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때 당시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자신에게. 예? 본인 자신의 그 돈 개념이 얼마나 없는지를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돈 개념이 없었지? 내가 왜 이렇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거고. 근데 이거 갖고서 우리가 100분 토론을 할 내용도 아니고 이거는 100분 토론도 아니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야. 이걸 뭐 신기한 얘기도 아닌 거고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조차도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는요. 그 본인 자신에 대한 이게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간에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 정도면 뭐 여러분들 다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9월 위기설 있죠? 9월 위기설. 그러니까 9월부터는 위기가 찾아오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대출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설 쪽도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계속.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9월 위기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 맞다고 봐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라 봐.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거예요. 터질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어느도 무마를 할 거예요. 무마하고서 저는 본격적인 것은 이게 국내 문제가 터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래도 글로벌 경제 관점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글로벌 경제의 트리거가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긴 맞아요. 이거 한국 9월 위기설은 맞아요. 저는 이건 맞다고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9월 달부터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저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때 폭락장이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미국 지수도 좀 떨어지고 일본 지수도 떨어지고 중국 지수도 좀 하락하고 한국은 너무 많이 하락하고 한국은 경제가 가장 취약하니까 지금 되게 위험하죠. 한국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그 타격이 클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때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9월 위기설도 맞긴 맞는데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아마 땜빵 할 거예요. 땜빵. 제가 보기에는 땜빵 정책을 할 거예요. 그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죠? 김진태발 네고랜드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채권 시장에 뭐 50조가 긴급 자금 투여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긴급 자금 뭐 요 9월 달 돼 가지고 뭐 긴급 자금 뭐 50조, 100조 이런 거 막 투입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 어느 정도 또 땜빵 하지 않을까. 땜빵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걸 억지로 끌고 가는 거지. 끌고 가다가 더 이상 안 될 때가 저는 이제 이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위험성 그 시점이 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저 ABC로 빠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지금 올라가죠, 다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지금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죠. 다시 반등해서. 아니, 많이 빠지진 않죠. 너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폭락장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뭐 9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9월은 아닌 것 같아. 9월도 아마 땜빵으로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긴 해. 근데 더 이상 못 버티는 것은 아마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못했잖아요. 3% 정도까지만 올리고 한 번도 금리를 못 올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금리 인하해봤자 별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잖아. 다른 나라처럼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그런 곳처럼 금리를 못 올렸어.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봤자 우리는 뭐 할 게 없어. 뭐 금리 올린 것도 없으니까. 뭐 내릴 것도 없어, 솔직히. 하여튼 전 그렇게 봐요. 요거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될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요런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긴 해.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신용관리일 거예요, 신용관리. 신용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 환율 관점, 아니면 뭐 이제 인버스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 가격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근데 ETF는 아니에요. ETF는요 금융상품이라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 못 잡으면은 오히려 내가 들고 있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게 ETF예요. 현물이 아니에요. 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ETF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ETF는 현물이 아니에요. 기초자산이 현물이 아니라 금융상품이야. 금융상품. 그래서
그 이익률 자체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이것도 모르고 하면 진짜 개념 없는 거지. 돈 개념 진짜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만약에 채권을 살 때 뭐 ETF로 산다 하면 바보예요. 그리고 얘는 타이밍을 잘 잡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야, ETF는. 네, 그래요.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침체는 보통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네, 좀 회복이 속도가 느려. 회복 속도가 느려. 뭐 얼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좀 느려. 하여튼 뭐 최소 못해도 1년은 필요하다. 최소 1년, 보통은 2년. 네. 그때가 아마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신 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근데 준비를 안 하신 분들 있잖아. 마음의 준비를 안 하시고 내가 행동으로 준비 안 하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그냥 지금 뭐 솔직히 그렇잖아. 위기라고 느끼지 않으시는 거잖아. 그러면 위기라고 지금 느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안 하시는 거잖아. 근데 기회는 온다고. 기회는 이때 온다고. 왔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지금 상태를 약간 개미와 배짱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 개미는 앞으로 겨울이 올 것을 예상하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진 않겠지.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알고서 지금부터 남들 뭐 여름 휴가 갈 때 놀러 갈고 뭐 흥청망청 술 마시고 그럴 때 나는 열심히 더 땀 흘려가지고 예, 배짱이처럼 막 놀 때 다른 사람들은 놀 때 열심히 내가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게 기회가 돼. 근데 남들 놀 때 나도 똑같이 놀고 그러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영감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만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지. 뭐 아무런 개념도 없으면 동기부여가 생기나? 내가 열심히 일할 만한? 뭐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그런 거겠지.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남들이 힘들 때 오히려 나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뭐 그냥 똑같이 당하는 거지 뭐. 달라요. 그 경제라는 게 뭐가 있냐면 뭐든지 1년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 최소 못해도 6개월 전. 아무리 못해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뭐 자산관리 얘기할 때 부동산 쪽도 얘기했잖아.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 얘기한 대로 왜 안 했어? 제가 이거 부동산 쪽 이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다 그려드린 거잖아. 이거 어디에도 없는 그림이죠.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 제가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부동산 이때가 가장 싼 자리라고 했잖아.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이때 당시가 4월.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3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3월 달부터. 이때부터 꺾일 때, 요때. 요 시점 3월 달부터 요때. 요때 가장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임.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 올라갔잖아. 물론 그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 하여튼간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 몇 월 달이야? 7월 15일이잖아. 그럼 여기란 말이야. 그럼 부동산이 여기야. 지금 사서 뭐 할 건데? TV에서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떠들어대면 뭐해? 그럼 지금 사실 거야? 지금 매수하실 거냐고.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 몇 개월 전이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인가? 제가 얘기한 거는 한 5개월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 미리 준비했으면은 괜찮겠지.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당장 지금 얘기하면 뭐해? 지금 이제 봐봐. 이제 지금 이사철이잖아, 이사철. 지금부터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제 가을에 이사 기간이잖아. 9월에서 11월이 이사 기간 아니에요? 그럼 내가 9월에서 11월에 입주를 하든지 어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2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6월 달부터 8월 달에 계약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때 들어간 거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뭐. 예. 계약은 미리 해야 되잖아요. 뭐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 2달 전에 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뭐 주식 단타 매매하듯이 단기성 매매하듯이 뭐 오늘 좋은 종목이 나왔어요. 이거 뭐 오늘 테마성 종목이에요. 이거 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하도 테마성 매매를 많이 하고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당장 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산을 운영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근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세요.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 단기성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이거 뭐 TV에서 증권방송에서 오늘 추천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경제도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자산 운영도 추천 종목 하듯이 하루 만에 뭐든지. 그거 하루 만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가 하루 만에 거래가 되나요? 부동산 거래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이죠. 아무리 진짜 초스피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부동산은 3개월이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래서 또 초스피드야. 엄청나게 발로 뛰어야 돼. 여하튼 간에 그 경제라는 것은 단기성 매매가 아니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냉정하게 보면 단기성 매매가 아니란 말이야. 다 예. 하여튼간 뭐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셔서 배짱이가 되지 말고 어? 올 여름은 개미가 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오히려 그거 있잖아. 국가 부도의 날인가? 영화 보셨지? 이거 다 보시지 않았어? 국가 부도의 날. 김혜수 나오는 거. 김혜수 주연. 네, 국가 부도. 이 영화 보셨지, 영화. 여기서도 그러잖아. 여기서도 그때 당시 나라가 IMF에 터졌을 게 누군가는 IMF 터질 것을 미리 알고서 달러를 미리 사놨잖아. 근데 그때 달러를 사놨을 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확 빠졌잖아. 그 영화 봐보세요. 그 영화 보시게 되면
IMF 터지기 직전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확 빠졌어요. 기억나세요? 그 영화 다시 한번 봐봐. 그 영화 다시 보시면 아실 건데, 그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남자인가? 남자 그 이제 달러 사서 돈 버신 분 있잖아. 근데 그분이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원화가 올라갈 거라고 같아가지고 달러를 막 샀다. 달러를 막 매수했어. 왜? 달러로 매수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원화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 팔아서 이제 수익 차익 내려고, 환차익 내려고. 근데 그 영화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샀는데 더 떨어졌어.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그 남자 그 배우가 미치는 거야. 아, 내 생각에는 달러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왜 더 떨어질까? 예, 근데 계속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 달러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지. 예,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벼락부자가 되기 시작했지. 달러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예, 여기까지만 해도, 아, 그분은 이제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지.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 지금 달러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손해 아니냐고 막 따지고 전화 오고 막 그러자. 아, 그러니까 그 사람 괜찮다고, 이거,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달러. 근데 결국에는 달러가 이렇게 더 떨어지다가 나중에서야 여기서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예, 폭락하면서 원화가 2,000원대까지, 거의 2,000원대까지 막 올라가지.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 원화는 그때 당시 아마 1,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달러 인덱스 떨어졌죠.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00원까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 부자가 되는 거지. 금융업계. 그러면서 인생이 역전되는 거지.